안녕하세요. 박마루의 뉴욕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우리 한국의 인간 재활학 박사 1호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한국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의 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복지정책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일명 재활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김종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뭐 홍보를 했는데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교수님? 자,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잠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TV의 그 탄생에서부터 제가 지켜봤던 사람인데 복지 TV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장애인을 비롯해서 소외된 분들의 정말 재활과 복지와 삶을 선도하고 있고 견인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 복지 TV가 우리에게 많은 희망 또 나눔 또 그 배려라는 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귀한 그 언론이라고 생각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이 TV의 발전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이유가 좀 전에 제가 사실 좀 말씀드렸는데, 재활학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김종인 교수님은 재활학의 아버지다. 한국의 재활학을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 재활학 분야에서 많은 인재도 키웠고 또 인식 개선에서도 앞섰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김종인 교수님이 이 대학에 계실 때 학부에 있을 때하고 대학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공부했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인간 재활학을 공부하셨잖아요. 예, 예. 뭐 동기가 있었나요? 원래 제가 그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제가 연대에서는 보건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숭실대 또 가가지고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네, 네. 물론 그때 제가 경험했던 데가 홀트 일산복지타운이라고 네. 거기에 그 사실은 홀트에는 300여 명의 장애인들 중에서 약 한 278명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네. 이 세상에서 좀 소위 말해서 유기되고 버림당한 그런 생명들입니다. 그런 생명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마침 그 홀트 설립자 따님 되시는 분이 그 말리 홀트 씨가 이사장인데 네네. 올해 초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계기가 만들어 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석사학위를 제가 나온 유니버시티 오브 노던 콜로라도라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 예, 대학에 네. 거기에다가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 앞에 보면 휴먼 리비리테이션이라고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 휴먼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재활학. 인간 재활학 하니까 네. 웃어요. 어떤 사람은 네. 어떻게 인간을 재활시킨다. 장애인 재활이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장애를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휴먼 디그니티,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네, 내포되어 네. 있습니다. 장애로서의 재활이 아닙니다. 네. 그분 장애가 갖고 있는 다름의 능력도 많고 네.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약하고 모자라고가 아니고 네. 장애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신장시켜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뤄 나가는 네. 그런 쪽에서의 그 재활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 사실 이제 꽤 오래 전에 예. 한국에는 인간 재활학 1호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잖아요. 예, 예. 그 현재 그 당시에 예. 한국의 실정은 어땠어요?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네. 이제 제가 그 학위를 받고 네. 96년에 올 때만 해도 물론 뭐 그 전에부터 제가 장애인 쪽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네. 있으면서 이 학문이 꼭 필요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역사는 우리가 주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1981년도 세계 장애인의 해 때 우리는 법도 하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었죠. 만든 법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만들었는데 뭐 그때 그게 이제 척박한 최초죠, 예 그게. 척박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네. 장애에 대해서 아까 이제 홀트 같은 데는 유기된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네. 버려지지 않으면 들어갈 길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현재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그 예. 당시에 이제 오셔서 그러면 이제 재활학 박사를 이제 처음 1호가 되셨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정부나 이런 쪽에 많은 자문 역할, 위원 역할, 뭐 법을 만들 때도 역할을 크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 그래서 이제 96년도 제가 네. 이제 나사렛 대학이라는 데에 네. 그 당시에 재활학 관련된 학과를 만들어 놨는데 교수가 없었던 거예요. 96년도에요? 예. 빨리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도 선배가 됐어요. 그때 네. 마지막 졸업 논문을 쓰는데 네. 교수로서 채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네. 상상도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나사렛 대학의 총장님을 백이올 총장님이라고 외국분이 하셨어요. 네, 외국분이 외국인. 네. 하셨고 그때 또 우리 이제 장애인계의 큰 하두가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든지 네. 또 당사자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그 뭐 부상을 하면서 네.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 그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장기철 회장님하고 네. 같이 이제 장애인들 의회 정치제약도 만들고 네. 또 그 우리가 캠페인 많이 했어요. 인식 개선을 위한 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BF 인증제가 된 하나의 그렇죠. 요체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애인들의 그 다름의 능력,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표현하도록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교수님, 예. 이 장애인의 어떤 발전, 장애인 인식 개선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게 뭐 말씀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1988년도 서울 패러올림픽, 장애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인가요? 그것도 맞죠. 그때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네. 차별 막 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떤 면에서 갇혀 있었어요. 네. 바깥으로 안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일차적인 계기가 됐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장애인들이 그 장애 해방이라고 데모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바뀌게 되고 장애 당사자들이 당사자주의 또 이제 좀 득세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서 사실은 또 이제 그 자립생활 IL과 함께 네. 활동 보조원 이제 지금은 활동 지원사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 지원사는 또 가 생기고 물론 이제 뭐 제일 그 선도하신 분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죠. 98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노무현 대통령대로 아주 그때는 그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예, 차별금지법 그때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97년에 만들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도 네.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분은 지하철에 664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설치한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네, 처음 서울의 예, 모든 예. 역에는 다 엘리베이터 그렇죠.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드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네. 지키게 된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장애 당사자들의 노력 역할이 컸죠. 네. 예. 자, 그때 당시에 뭐 예전하고 지금의 어떤 그런 비교도 해주셨고 장애인의 어떤 역사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얘기는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사렛 대학의 이제 재활학과도 만드시고 예. 그러면서 사실 지금의 나사렛 대학은 장애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장애인들이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대학에 간다. 이럴 때 사회적인
뭐 안 좋은 시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맞죠.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예, 지금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어때요? 뭐 네. 당시만 해도 그 우리가 이제 나사렛 대학에 재활 자립학과라고 해가지고 발달 장애인을 공식적으로 뽑은 것이 2007년부터 뽑게 됩니다. 네. 뽑게 되는데 실제 그 2004년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0년도에 그렇죠. 네. 강민이라는 우리 다운 증후군 우리 장애인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발달 장애인데 발달 장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신학부 야간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첫날 강민 그 예, 배우가. 예. 네. 그 신학부 교수님이 저를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찾아왔어요. 네. 희한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계속 춤을 추고 했다고 흉내를 내면서 저를 손을 끌고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강민희 씨입니다. 신학부 야간이에요. 원래 신학부 야간은 야 미달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지도교수가 되고 네. 1년 후에 저 과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못 옮기잖아요. 네네. 학교는 그죠? 1년 동안은 그러니까 교양 과목은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간 재활학과로 이제 전하는 인간 재활학고 거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지도를 하면서. 네. 2004년 그러니까 3월 달에 제가 그 당시에 극동방송 방송 진행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은경 사장님이라고 정말 귀 없는 분이 그 장애인들 연기자 키우는 분을 만나가지고 연기가 연락이 됐는데 2004년 9월 달에 사랑의 말순시라는 영화에 데뷔하는 일이 그때 조연이지만은 오디션을 받아가지고 캐스팅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병걸의 씨의 노래 발길을 돌리려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강민희 배우가 그래서 오디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배우가 된 거예요. 데뷔를 한 거네요. 예. 그런데 졸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예. 일단 졸업을 하면서 영화 배우로 되고 그 당시 KBS 오부작 사랑 인간극장에 또 출연하고 뭐 책도 천사 배우다 책도 많이 내고 그것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렇게 역사가 있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적인 좀 기회를 주니까 바뀌구나 해서 만든 학과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자립학과입니다. 재활 자립학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경원 의원께서 그 우리가 공청회도 해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적 장애인들도 과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화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나사렛 대학 재활자립학과가 이제 브릿지 학부로 이름도 바꿨는데 올해부터 학과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브릿지 학부라고 해가지고 브릿지 학부. 학부라고 재활 자립학과에서 브릿지 학부로. 학부도 바꾸고 했는데 그 지금 그 학과가 우리 나사렛 대학 전체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나요?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개서 이제 장애 학생들이 발달 장애인 학생들이 배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배출되고 그 학과만은 거의 뭐 취직률이 100% 될 때도 많고요. 90% 이상 됩니다. 요즘 대학에 90% 이상 취직되는 학과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학과는 아주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웬만한 대학들은 이제 발달 장애뿐만 아니고 장애인 분들을 이제 특례 입학으로 많이 오픈해 뽑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 특례 입학에도 종래에는 시각, 청각, 그다음에 지체 속에 뇌병변, 뇌성마비는 포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는 뽑지 않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요 그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모든 자폐성 장애인들의 교육적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엉뚱한다든지 우리가 다르게 볼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도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사람마다 그 갖고 있는 것이 장애 유무가 아니고 탤런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우리가 잘 개발만 해주면 네. 사회적 인재꾼으로 일꾼으로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강민희 씨가 다운 증후군인데 아시아 최초의 영화 배우잖아요. 네. 다운 증후군 영화 배우로서 그 지적 장애인 영화 배우로서는 지금 아주 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강민 배우를 얘기했으니까 네. 다운 증후군 예. 지금 생각나는 게 예. 제 8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네. 예,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파스켈 듀칸이에요. 예. 프랑스 예. 다니엘 오떼유하고 칸 영화제에서 두 분이 예. 나무주연상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당당하게. 예, 맞습니다. 예, 그 파스켈 듀칸도 다운 증후군 장애인데 예. 결국 우리 사회에서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장애인들은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브릿지 학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취업률도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 저 직접 옆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지적장애 발달장애 친구들의 어떤 사회성, 교육열 어때요? 보시니까. 저는 직접 그 발달장애인들 바이오스타들 직접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우리 나오는 아이들은 그 하나도 없이 일반 대학도 보냈고요. 네. 다 취직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에. 아, 일반 물론 직장에. 이제 네. 마트도 취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중탑 초등학교 사서 보조교사지만은 네. 아주 뭐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취직을 시키면서 보면서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면 네. 우리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IQ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 점수는 안 나올 수가 있지만은 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자폐성 장애인들 머리라든지 이것은 브레인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자폐가 지금 8명 나오는데 저는 7명이 IQ가 130이 넘는 걸로 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자의 예. 그리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면 네. 그 하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물론 또 딱 정해진 분야잖아요. 물론 저 위에 대예배에 가서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네. 그때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그러면 저 막 그냥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네. 그러나 이때는 저하고 바이블 스터디 할 때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네. 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면에서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저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다름의 능력 저는 그걸 디퍼런트리 에이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네. 그걸 잘 하면 얼마든지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업군도 그렇게 개발을 잘 해주면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할 수 학과의 있습니다. 예. 커리큘럼은 이제 우리 취업의 위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맞춤형의 어떤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네. 저 재활자립학과 원래 설립하면서 거기는 어떤 커리큘럼을 딱 넣어놓은 거, 어떤 그 자격증을 어떤 걸 받는 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어떤 건가요? 전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공이 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네. 특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가지고 이분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잠재돼 있는 능력, 잠재돼 있는 능력을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사람마다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것이 다 DNA가 다르고 다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건 디퍼런틀리 에이블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능력. 그러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적어 보면 우리 저 박 교수님이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 우리 사회에서 활용하듯이 네.
그거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살려주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다름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뭔가 하면 원래 재활은 리하빌리테이션을 영어로 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면 리하빌리테이션, 하빌리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하빌리테이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가활, 득활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이 하빌리테이션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 장애인은 하빌리테이션을 씁니다. 하빌리테이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요. 네네. 하빌리테이션은 이 사람에게서 개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창출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하빌리테이션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박 교수님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개발하는 거가 하빌리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 다 적용이 다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은요 어떻게 보면 크로모좀 염색체 이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약점만 갖고 우리한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운 증후군이 얼마나 강점이 많아요. 다운 증후군이 저 역사상 암 환자가 없어요. 네. 암 환자가 없어요.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운 증후군이 암 환자가 없고 다운 증후군이 얼마나 소셜 펑션 사회성은 큽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 다운 증후군이 그렇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얼굴, 그 얼굴을 우리한테 선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예요, 말씀 들으니까 브랜드예요. 그런 느낌이 오래요. 네. 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름의 능력을 가진 분들로 평가해 주는 그런 인식 개선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그렇군요.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나사렛 대학교는 장애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있나요? 지금 한 420명 정도 있습니다. 6천 명 학생에 6천 명 한 학생에 7%, 400명이 넘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7% 장애 학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장애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네요. 예, 그리고 나사렛 대학은 모든 영역의 장애 학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청각 장애까지도 이제 우리가 시청각 장애.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두 가지를 다 학생도 어려움을 있다는 갖고 거죠?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조영찬 씨라는 분을 키워냈잖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정인 교수님께서 좀 추진하고 계시는 헬렌 켈러 관련 법. 예. 예.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면 이미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네. 사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만 해도 이 세상과는 다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시청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지금 2017년이죠. 장애인 개발원에서 우리 세정 연구원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한 걸 보면 만한 800명 정도 지금 11,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시각과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만 한 800명? 물론 이제 그 정도 있다는 거죠. 원래 맹인인데 네. 농도 겸하게 되면 네. 이 사람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농일 때 농은 듣지 못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렇죠. 모방이 안 되니까. 눈도 볼 수 없는 어서 신드롬 같은 거는 그렇게 되거든. 중간에 여기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분들 이제 우리 손장한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헬렌 켈러 때문에 1968년도 법이 만들어졌어요. 일찍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50년 전에 그러네요. 예. 19년이니까 2019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제 만들었는데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그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헬렌 켈러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법 체계는 들었는 같습니다. 갔는데 이제 발의가 된 건가요? 법은? 그것이 이제 이번에 먼저 이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께서 이제 그걸 법을 하나 했는데 그 법은 통과를 시켜줬어요. 지난 30 그러니까 10월 그 31일 날 통과됐는데 지금 그 원래 그 국회 그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명수 위원장님하고 지금은 이제 김세현 위원장님이 바뀌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시청각 장애인 지원법이라고 해서 별도 법을 미국처럼 또 일본처럼 만들자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명수 의원님이 그 시청각 그 관련 아예 별도로 법을 발의한 거죠? 예,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 작업은 지금 김세현 의원님께서는 이 법이 이렇게 가야 앞으로 정말 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들이 소통하는 것은 촉수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수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촉수화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화는 저기 상대방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을 만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힘든 거. 1대1로 다 이거 약속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던 게 이 손등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촉점자고요. 아. 촉점자도 있고 촉수화도 그러니까 촉점자는 점자를 아는 분은 촉점자를 하는데 안 되면 요거는 수화를 기반으로 한 농은 촉수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화도 점자를 모르면요, 그거는 그 말로 그 덩어리에 대고 이거를 이렇게 이 표시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걸 텍타일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접촉하는 언어. 접촉 언어.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하고는 이런 촉수와 촉점자가 아니고 그야 손을 만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 토바토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갖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길이 로드맵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 그런 거를 만들어 줘서 그분들에게도 하나의 재활이나 복지의 길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의 유명한 그 하벤 길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청각 장애인인데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엄청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단 사람인데 거기서 전쟁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그 가족 전체가 그 오빠도 그 시청각 장애인인데 이제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변호사 활동을 이 하는 사람은 건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아, 말은 할 수가 말을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언어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하벤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우리는 거쳐가야 될 것이 많지요. 한글을 어떨 때 영어로 통역해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로 하더라도 이거를 어떨 때는 여기 이분은 점자 정보 단말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자를 해가지고 해서 이해시키고 또 이 사람 이거 하는 걸 갖다가 말로 하면 또 그걸 통역해주고 여러 가지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죠. 자, 그리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먼저 선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어느 곳이에요? 그 미랄복지재단에서 4월 달이지요. 저분이 이제 장애인 날 있기 전에 이제 이걸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가 발굴 작업을 하자. 아, 미랄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시청각 장애가 되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지 신드롬이라고 그 신드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한 아이가 이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금 제가 그 개발한 거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하고 비장애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점어기라는 거를 네. 보건산업진흥원의 사회서비스 R&D 자금을 받아가 1차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대입을 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만나가지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상용화 표준화까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디 지금 교육받을 데가 없으니까 네. 소보사라는데 그 대안학교입니다.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농대안학교에 지금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미랄은 전국적으로 발굴도 하고 그리고 저 응급한 상황에서는 지원도 하고 그래서 미랄에서 또 지원도 하고 해서 우리가 지난 8월 달에는 네. 데프 블라인드 인터내셔널 월드 컨퍼런스가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네네. 시청각 장애인들 그러니까 국제적인 하나의 컨퍼런스 세미나도 하고 그게 국제적으로 예, 왕성하게 그런 예, 그게 벌써 학회가 있네요. 17회가 됐어요. 네. 우리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처음 참석했지만 그러니까 뭐 참 우리는 저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네, 예. 미랄 복지재단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헬렌 켈러 센터를 만들고 그렇죠. 또 그곳에서 또 교수님 역할도 하고 계시고. 예, 이제 저도 네. 이제 미랄에 이사면서 우리가 네. 한국 헬렌 켈러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헬렌 켈러 사역은 정말로 풀뿌리로 하나하나 지금 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송것이라는데 영락 농아인 교회에서 거기 물론 선교 차원이지만은 그렇게 네. 해서 통역사도 배치를 해주고 우리가 송꿈이라고 이제 우리 그 네. 조영찬 씨가 하는 하나 해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손잡다라고 우리 또 조원석 씨가 또 장애 이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당사자 조직으로서 지금 하나 출근도 네.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더 발전하도록 해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미랄 복지재단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헬렌 켈러 센터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장애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근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라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네. 메디컬적인 쪽에서 장애, 그 네, 의료적인 쪽에서 의료적인 장애 장애는 바라보는 시각. 분명히 네. 장애를 이제 약하고 장애를 어떨 때는 치료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장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 미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이제 분명히 장애가 약점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네. 그 장애를 통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네네. 장애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네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다름의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고 표출하고 네. 그걸 개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금 이제 인클루전 소사이어티 융합 사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또 그렇게 융합이라는 하고 있고. 거는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네. 그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 사회도 그런 쪽의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융합된 인클루시브한 하나의 저는 복지사회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그렇군요. 가집니다. 그래서 장애를 자꾸 약점적인 장애가 아니고 네. 장애를 자꾸 세워야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장애인 운동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네. 당사자가 앞서라.
당사자 세우고 네. 당사자 의원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당사자 교수님도 만들고 네. 당사자가 서면으로서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장애인 사역에서 스포트 해주고 그분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김정 교수님, 지금 또 장애인 등급제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예, 예. 장애인 등급제 폐지된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이 폐지된 이유와 앞으로 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은.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체 2급인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니까 내가 받았던 서비스는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 조금 짧게라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당의 등급제 폐지된 근본적인 원인은 네. 우리가 흔히 저분은 시각장애 1급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장애에 대해서 스티가만 낙인 때문에 제외하자는 얘기를 한 거지. 네. 장애 등급제 폐지가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획기적인 바꿔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저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려고 하면 실제는 네. 어떤 프로그램 하나하나 할 때 거기에 정확한 그거가 적격자, 대상자, 영어로는 eligibility를 많이 씁니다. 네네.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장애가 있으면 이분의 장애가 어떤 육체적인 장애인지 정신적인 장애인지 사회적인 건지 뭐 어떤 경제적인 건지 가족적인 건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보고 맞춤형의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건가요? 예, 저는 지금 우리 정책이 너무나 잘못 가고 있다. 이건 꼭 제가 한 말씀 꼭 해야 될 거다. 네,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은 당의 등급제는 폐지하는 대신 네. 활동 지원을 맞춤식으로 그분의 장애의 유형이나 네. 정도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최저는 뭐 1인당 한 80만 몇 시간 정도, 많게는 뭐 600 몇십만 원까지 한 달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네. 우리가 목표점을 이거 케어하는데 목표점을 두면 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이 저렇게 성공한 모형은요, 장애인들에게 네. 미국이 성공하는 사회로 기회를 부여한 거는 네. 미국은 모든 발달 장애인들도 일을 할 때 지원 고용, 고용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일하는데 지원을 해줘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어떤 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월급이 좀 모자라면 월급에 보태줘야 됩니다. 월급 이거 지원 고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지원을 해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가야 네.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뭐가 필요합니까? 아픈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용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도록 네. 어떤 분들도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역할이 없으면 비장애인도 역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이 폐인이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예. 학위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받아왔는데 강의할 데가 없고 그렇다고 보니까 몇 년 있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역할을 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 우리가 저 스웨덴의 복지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스웨덴 딴 거 잘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증의 내성마비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일 안 하면 못 살도록 돼 있어요. 네. 국가기록물 가서 자기가 그 컴퓨터 타자를 쳐야 됩니다. 그걸 바라다 봐야 돼요. 스웨덴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네. 내가 그냥 공짜로 지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재활해야 됩니다. 내가 다쳐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급성기, 악급성기 2주간은 무료로 지원을 받는데 그다음 그 치료를 받고 나면 너 센터로 옮겨가라.
재활센터. 네. 거기 가서 휠체어 굴리는 것부터 연습해라고 합니다. 네. 그걸 누가 시킵니까? 먼저 선임자, 네. 척수가 다친 분이 거기 가면 교관이 돼가지고 합니다.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놀고 그냥 해가지고 지원받고 그냥 케어만 하는데 이거 시스템 없애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 일을 주는데 한 달에 하니까 100만 원도 못 받게 되니까 거기에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네. 장애 당사자가 일하면서 만들어야지 활동지원사 일자리 때문에 활동지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 이거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니죠. 이건 바꿔야 됩니다. 네. 재활을 통해서 뭐, 복지의 열매를 따야 됩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사실 뭐 깊게 들어가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예. 좀 이사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31년째 이 연구원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네. 이 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1988년도 장애인 네. 올림픽 할 때 네. 제가 그 문화예술단을 맡아고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작품 전시회 전시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홀트 회장을 하시다가 그때 국회로 진출하신 분이 김한규 저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아, 네. 예, 그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한번 제대로 된 것을 좀 만들자. 네. 그때만 해도 뭐 장애인 가면 버림의 대상도 많이 돼가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쪽에 인식 개선이 사회복지의 바로메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정책들 많이 했죠. 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 우리 거기서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법 제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고 지금도 이제 우리 이제 뭐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들에서 행정보조사 자격증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네, 그 연구원에서 이제 시키고 연구도 하고 연구 개발 뭐 엄청 많이 했죠. 그랬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 연구원에서 보니까 또 시설도 하나 이렇게 장애인들 직업재활 직업재활 시설도 그, 3개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김정희 교수님 이렇게 보면 정말 하루가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학교 강의하시고 연구원 이사장 역할하고 계시고 또 사회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사실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네. 네. 제가 뭐 딴 거는 안 하고요. 네.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 또 이 신앙. 예, 그래서 그럼 새벽 기도까지 가서 예.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에바다 복지재단 제가 이사장도 맡았고요. 최근에 그 문제됐던 에바다 은혜재단. 네, 은혜재단도 지금 해결 다 하셨잖아요. 은혜재단 네. 또 많이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해서 하는데 저 은혜재단도 제2 창립을 좀 하고 네. 이제 바람대각이 정상화 시키고 네. 뭐 그렇게 하는 저는 네. 이제 더 올해는 제가 너무 못 섬기겠고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일을 예, 하시니까 예, 또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계시잖아요. 예. 건강을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건강은요 네. 아침에 새벽기도 생활하면서 저거 건강 네.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네.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건강에 유지하는 건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침 네. 저녁에 늦게 자도 그러니까 4시 되면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죠. 예. 와, 대단합니다, 예. 교수님.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벌써 금방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김종인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장애인 복지 쪽에 그래도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네. 저는 신앙인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저에게 준 하나의 소명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고난이 더 안 크겠습니까? 그죠? 그 삶에 있어서
질곡도 더 많으실 거고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좀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나라에서 디서빌리티 매니저 회사들 장애인을 관리해준 회사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쪽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애인 예산제도 도입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네. 복지 쪽도 지금 당사자가 좀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생명이 여기 이 땅에서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실현하고 갈 수 있도록 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느냐. 네. 제가 이제 휴먼 리빌리테이션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인간은 어떤 분들이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분의 소명을 다하고 이 땅을 마감시키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박마루 교수님도 늘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이 땅에 있는 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질곡이나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또 도전해 보시고 어떨 때는 좀 서로 사랑도 정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예. 오늘 공감세상에서 김종인 교수님하고 이야기 정말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마련 뉴 공감세상에는 김종인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 인간 재활학 박사시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야기. 아직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런 약속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 멋진 이야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